저출산 예산 150조, 280조, 300조, 한 달에 10만 원씩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첫 만남 이용권을 2022년부터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부모급여가 이제 1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투자가 아직도 모자랐다.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이 부풀려진 것도 있어요. 무슨 템플스테이, 대학교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 사업, 이게 저출산 예산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 했으면은 아마 더 어려울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출산 예산 150조, 280조, 300조 쏟아 부었는데 소용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소용없는 짓거리를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우리 2001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거 알고 계셨나요? 네, 2001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계속 제도의 개선이 있었죠. 이제 육아휴직 급여 액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보내면은 어린이집 비용을 대주는 보육료 지원을 우리가 벌써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무상 보육,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 사실상 보육료 부담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이 누리과정이다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3년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을 가든 그게 이제 누리과정이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어린이집 보내면 보내는 대로, 유치원 보내면 보내는 대로 그 비용을 부모들이 지원을 받아요. 100% 무상이다 하기에는 간식비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그건 또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한 달에 지금 현재 10만 원씩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태어나자마자 첫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수당을 줍니다. 거기다가 부모가 아이는 어린이집 안 보낼 거야, 내가 직접 키울 거야, 내지는 애들 그 어린이집이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보내고 이른바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동 양육 수당이라는 걸 또 받으세요. 거기다가요, 혹시 첫 만남 이용권 들어보셨어요? 첫 만남 이용권?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첫 만남 이용권이니까 처음 들어보셨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첫 만남 이용권을 2022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이제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 돌봄 비용에 쓰라고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이 카드에 충전해서 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비용을 쓰라고. 액수가 한 20만 원 주는 줄 아시죠?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벌써 200만 원 들으시는 분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아이 조금 늦게 날 것,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급여? 네, 부모급여를 이제 0세에서 관청용어로 0세에서 1세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해에, 그다음에 이제 돌 지나잖아요. 돌 지나서 또 1년. 그러니까 이제 0세, 1세. 우리 이제 만 나이 개념이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 한국식 나이로 1세, 2세, 1살, 2살 때까지 받는 거죠. 부모급여가 이제 100만 원 정도씩 월 이렇게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임신, 출산, 돌봄 지원 제도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 했으면은 아마 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웠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느냐? 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이냐? 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첫 만남 이용권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런 제도들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비용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또 내가 일가정 양립해가지고 만족도도 높이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아직 지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는 한 7, 80년 거의 100년에 걸쳐서 했던 그런 복지제도 그다음에 아동 임신 출산 돌봄 지원 제도를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못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 제도들이 나왔지만 부모의 일가정 양립,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할 정도로 우리 제도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투자가 아직도 모자랐다. 엉뚱한 데 돈을 쓴 게 아니라요. 여기에 돈 쓸 때 있고 여기에 돈 쓸 때 있고 여기에 돈 쓸 때 있는데 여기에 돈을 쓴 거예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못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일반적인 임신 출산 돌봄 비용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예, 비용의 문제도 크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초등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요즘에 이제 늘봄 학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등 에듀케어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이제 끝나면은 점심 먹고 애들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이들 학원차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일부 아이들은 초등 돌봄 교실에 간다든지 또 일부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과후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과후 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늘봄학교라는 명칭으로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학교 안에서 이제 교육과 돌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초등 돌봄 교실하고 방과후 과정이 이제 합쳐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이제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죠.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서 오후에 담임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체능, 뭐 음악 미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 이제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은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오후 시간을 돌봐주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보통 한 5시까지는 그 학교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에 따라서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모여 사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학교도 이제 굉장히 공간이 부족한 그런 학교들도 있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러 학교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거점, 통합형, 뭐 늘봄 학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분산해서 또 이제 오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고 뭐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지역사회 학원 뭐 많이들 있는데 기존의 학원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기회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결국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만족도도 이제 높이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삶의 만족도 수준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그 이제 통계에 보면은 이제 OECD 조사 결과 보면은요. OECD 그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에 35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0년 정도 기준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형편없어?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요걸 그 OECD에서 또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일생활 균형 수준이 우리나라가 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쓰는 시간 이걸 보면은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에 이제 25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 50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 이제 비율을 보면은 이게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41개국 조사 대상국 41개국 중에
37등.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시간 노동하는 이제 그 근로자 수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일생활 균형 합쳤을 때 일생활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 이게 그 조사 대상국 41위 중에 35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출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방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돈을 썼는데 좀 더 많은 부분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이 부풀려진 것도 있어요. 부풀려진 것. 어떤 식으로 부풀려졌느냐? 여러분 무슨 템플 스테이 이거 저출산 예산으로 보시겠어요? 대학교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예산 이게 저출산 예산일까요? 뭐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 사업 그래도 아동에 대한 거니까 저출산 예산인가? 약간 좀 헷갈리시죠?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우리는 이런 저출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예산에 이만큼 배정을 했습니다라는 그 들어오는 목록들을 모아가지고 저출산 예산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 예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저출산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출산 예산 그러면 아이를 임신, 출산 돌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부모에게 이런 것들이 저출산 예산이지. 아니 무슨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이 저출산 예산인가? 템플스테이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예산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 보니까 직접 아이를 키우는 행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행위 지원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거를 직접 지원 예산이다. 이제 이름을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까지 쭉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예산의 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 그나마 그것도 처음에 2006년에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 다음에 6, 7, 8, 9, 10, 5년 했으니까 2011년부터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래서 2011, 12, 13, 14, 15,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한 10년 시행하는 동안에는 이 행위 지원, 직접 지원 예산이 그래도 비중이 좀 꽤 있었어요. 왜? 그때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많이 썼어요. 아이를 돌보는데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저출산 행위 지원 예산 내지 직접 지원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갖다 맡길 수 있는, 그다음에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니까 뭐 나름대로 저출산 예산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저출산 예산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한 10년을 투자를 했는데도 왜 출산율이 안 오르느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렇더라. 비혼이 증가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으로 저출산 예산의 편성 방향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고용노동부 예산하고 국토교통부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막 들어와요. 예, 취업 지원 예산하고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주거 지원 예산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집 있고 뭐 일자리 있으면은 아이를 낳을 결정을 하기는 쉽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결정 지원 예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건 또 이제 간접 지원 예산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간접 지원 예산이 저출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이제 절반이 되는 거고 최근 2015년 이후에는요 절반이 아니라 거의 7, 80% 이상이 결정 지원 예산 내지는 간접 지원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돌보는 예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세상에 알려진 거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논쟁적인 예산들, 템플스테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동복지 시설, 뭐 무슨 사회복지 시설의 생활 개선 뭐 시설 개선 사업, 여기에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저출산 예산인가, 이런 또 이제 이제 논쟁적인 예산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순수하게 저출산 예산의 이제 뭐랄까 규모는 많지 않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2021년부터 21, 22, 23, 24, 25 이제 5년 동안 이제 되는데, 이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직접 지원 예산과 간접 지원 예산을 분류를 해서 실제로 임신, 출산, 돌봄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 이걸 이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결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은 이제 간접 지원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지원 예산이 이제 50% 절반이 조금 안 되고, 간접 지원 예산이 절반을 조금 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실감나게 하려면은 사실은 직접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고 간접 지원 예산을 좀 이제 줄이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 거 아니? 여러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이하다. 평균 이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낮은 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OECD 평균이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요,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4%? 이제 그 정도 돼요. 14%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위권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사회복지 좀 공부했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지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회복지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에 투자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출산 예산은 결정지원 예산, 행위지원 예산, 결정지원 예산, 내지 이제 직접 지원 예산, 간접 지원 예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저출산 이제 대형 예산, 아이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위 지원이나 직접 지원 예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출산 예산의 사실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최근에는 절반 정도 수준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행위 지원, 뭐 결정 지원, 내지는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여부를 떠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게 저출산 예산이야? 어이가 없네라는 그런 예산들도 다 양보해서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예산에 다 들어간다 치고 그 저출산 예산 규모를 우리 공공사회복지 그 지출 이제 규모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사회복지 지출 그 이제 규모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좀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이 조그만 요만한 저출산 예산, 공공사회복지 지출에서도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10%가 조금 넘어가요. 한 12%, 13%까지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품을 인정한 다 끌어모은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수준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써왔는데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사회복지 지출 비율 뭐 우리 형편에 14%도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더 사회복지 지출을 해야 돼라는데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본다고 한다면 저출산 예산 규모가 규모를 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응에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진짜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사실 이제 뭐랄까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뭐 25만 명도 안 되고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막 문을 닫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들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관심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카페, 뭐 지하철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주변에서 뭐 어르신들 특히 이제 그러시는데 아유 요즘에 애들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그 뭐 소위 말해서 가족 관계에서의 뭐 손자 손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에 가도 애들이 안 보이고 무슨 어디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안 보이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이 웃음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한번 어디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저희 어른들끼리 근엄하게 딱 이러고 서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웬 이제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딱 탄 거예요.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냥 옆에 서 계신 뭐 중장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또 내리니까 한 층만 올라가고 이제 내리더라고요. 아이가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웃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 저출산 예산을 정말 국가에서 제대로 많이 쓰고 있는지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직접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접 지원 예산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특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직접 지원 예산과 간접 지원 예산 이왕에 분류를 했으니까 계속 이제 그걸로 예산을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할 텐데 직접 지원 예산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간접 지원 예산으로 최근에는 이제 간접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저출산 예산이 뭐 한 1년에 한 40조, 50조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주거 지원입니다. 이제 아파트 건설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논쟁적인 게요.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회수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출산 예산이냐 이제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간접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일단 살짝 옆에다 놔두고 정부에서 이왕에 직접 지원 예산 발표하고 있으니까 분류해가지고 직접 지원 예산을 얼마만큼 이제 늘리고 있는지 요걸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 간접 지원 예산에 그래도 주거 지원이나 뭐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무슨 뭐 일반적인 교육 예산 그다음에 무슨 고용보험 사각지대 뭐 해소 이런 것들 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막 넣고 그러거든요. 뭐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뭐 살기 좋은 사회 만들면은 아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저출산 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예산 중에 저출산 예산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접 지원 예산에 엉뚱한 것들이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이제 어떤 거품들이 들어가는지 보고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겠죠. 아주 다른 개념의 저출산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요. 사실 정부 사업은 한 번 예산이 정해지면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게 돼 있어요. 예산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사업들은 아주 무리가 된다거나 사회적 무리를 빚은 사업이 아닌 이상은 이제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에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틀을 확 바꿔보자. 우리가 다른 기준에서 정말 우리 사회가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투자,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저출산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